오늘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는 지나친 과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양 외곽에 착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착한 과부는 자식 없이 혼자 살았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초가지 반채와 작은 한마지기 채소밥뿐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인정이 많아 밭에서 수확하는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자주 나눠 먹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부의 심성을 아는지 땅은 해마다 그의 노력에 보답을 해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구마 밭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과부는 다가가 보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숫대야만한 큰 고구마가 먼저 나와서 주인을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김매고 정성껏 돌보았더니 왕고구마가 이렇게 보답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과부는 커다란 고구마를 먹기에 아까워서 상선이 쉰 송상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주는 인자한 성품에 칭송이 자자하니 과부는 대감께 빛나는 왕고구마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몇 달 동안 노력한 것을 대감마님께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고구마 농사를 지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대한 고구마의 수확은 처음이고 모든 것은 대감마님의 덕분이니 이 특별한 고구마를 받아주십시오. 대감은 안하게 착한 마음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 중에 특별한 줄만한 것이 있겠느냐? 대감마님,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 송아지를 과부에게 내어주어라. 하인은 송아지를 과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착한 과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과부가 무척 샘을 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고구마를 갖다 바칠 걸 하면서 아쉬워 하면서 자기도 행지할 묘수를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마 하나 갖다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다 하니 내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더 큰 걸 얻겠지. 아마도 논 5마지기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황소를 끌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대감께 아뢰길, 대감마님, 소인이 여러 해 동안 황소를 먹여왔습니다. 그러나 윤택이 흐르고 힘센 황소가 된 것은 모두 대감마님 덕택이기에 이 황소를 기꺼이 대감마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대감은 과부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후 집사 하인을 불러 최근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감은 과부를 다시 불러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과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감마님은 부유하시니 땅도 많고 귀한 물건도 많을 테니 땅이나 금덩어리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집사가 대감께 아뢰길, 며칠 전에 들어온 아주 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것을 내어주거라. 집사는 과부에게 왕고구마를 내어주었습니다. 욕심쟁이 과부는 횡재하려고 황소를 갖다 바쳤다가 고구마 하나를 얻어왔으니
집에 돌아온 가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특별하고 귀한 왕고구마를 칼로 자르고 짓밟았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이 났습니다. 가욕을 부리다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물질보다 더 큰 화를 부릴 수 있습니다. 선한 가부처럼 이웃에 항상 베풀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명언은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리랍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며 부족한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을 때였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외딴 곳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욕장에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쯤이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누구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생지옥 같은 부욕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아내는 아직 아이도 없기에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욕장에 보낸 여인이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외딴 집에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계시오 주인장, 갈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둘러봐도 이 집밖에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고 밖은 어두워오며 무척 추운지라 여인은 문을 열고 떨고 있는 나그네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그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부인만 혼자 살고 있는 듯한데 무슨 사연이 있소? 네, 몇 해 전에 남편이 만리장성 부역으로 징용되어 갔습니다.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사내는 노골적으로 수작을 걸었고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인,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인생이 그야말로 너무 허무하지 않겠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아직 젊고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내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가 번쩍 뜨인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남편에게는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정과 신의가 있어요. 부욕장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찌해야 하는지 계속 말해보시오.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 벌 싸드릴 테니 날이 밝은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증표로 글 한 장만 받아오십시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유를 마련해주는 심정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면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내가 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웬 복이냐 하는 심정으로 덤벼들었고 자신의 욕정을 채운 뒤 골아떨어졌습니다. 사내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고운 얼굴이 난기비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런 미인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는 황홀감에 빠져서 간밤의 고남도 있고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길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새 옷 한 벌을 꺼내 보자기에 싸더니 사나이의 개나리 보침 속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여인과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어여쁜 여인과 평생을 해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사내는 만리장성 부욕장에 도착했고 감독하는 관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글 한 장을 받아가야 한다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을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옷을 갈아 입을 동안 잠시 교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에게 옷보따리를 건네주며 옷 갈아입고 편지 한 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기분 좋게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다니예요.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런 연으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자게 된 것을 두고 평생을 허물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보내드린 옷을 갈아입는 즉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세요.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읽고서 다시 한번 흐느껴 울었다. 자신을 부역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자면서 얼마나 모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자책을 하며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당연히 그 일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어서 빨리 가서 아내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평생 못 나올지도 모르는 만리장성 공사장에 이와 같이 아내를 겁탈한 지인이 대신 들어가서 교대를 하게 되었으니 그 사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남편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새 옷을 보자기에서 꺼내 입고
그 길로 그리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랑을 찾은 부부는 그들의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강해졌으며 귀여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도 없을 거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존경했으며 좋아했고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그를 선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선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두 번째 친구와 그리고 외딴 곳에 살기에 가끔 마주칠 때만 인사하는 친구지만 이렇게 3 친구가 있어서 선 부자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보낸 신하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폐하께서 당신을 궁으로 부르셨소. 내일 아침에 예의를 갖추고 폐하를 뵈러 오시오. 선부자는 신하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선부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폐하께서 나를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걸까? 선부자는 이마당 저마당을 서성이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죄를 진 적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부자는 지난 봄에 두 친구가 한 실수가 떠올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봄에 술 취한 두 친구를 잔치집에서 데려오는 중에 집은 멀고 할 수 없이 두 친구가 볼 일이 급해서 그만 논에 방뇨를 해왔는데 마침 그 논은 왕가의 논이었고 그날은 잔칫날이어서 보는 눈도 많았을 텐데 선부자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로 인해 벌어진 그 일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은 없는데 폐하께 처음으로 불려 나가는 일은 오직 착하게만 살아온 선부자에게는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폐하께서 부자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지 말고 친구와 함께 가는 건 어때요? 선부자는 이웃 사람들의 말에 큰 격려를 받은 후 마음이 무척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맞아요. 제게 3명의 친구가 있답니다. 그 중에 1명의 친구와 같이 간다 해도 든든할 거고 그 친구들이라면 분명 나와 함께 궁으로 가줄 겁니다. 부자는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일 나와 함께 궁에 가줄 수 있겠나? 하지만 친구는 부자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께서 자네에게 무엇인가 문책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괜히 따라갔다가 나까지 말려들어 큰 봉변을 당하고 말 거야. 첫 번째 친구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친구. 자네 오늘은 웬일인가? 부자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거참, 자네 정말 큰일을 당하게 생겼구먼. 궁합까지라면 같이 가줄 수 있네. 나는 폐하를 함께 만나줄 친구를 원하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줄 거라고 생각했지. 두 번째 친구도 끝내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두 친구에게 큰 실망을 한 선부자는
그만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울고 싶어졌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더니 정말 어려울 땐 모른 척 하는군. 집으로 탈레탈레 돌아온 선부자는 세 번째 친구를 떠올렸지만 선뜻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부탁을 거절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선부자는 용기 내어 혹시 모르니 밤 늦기 전에 찾아가 보자. 선부자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부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늦은 시각에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어서 들어오게. 부자는 머뭇거리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승낙하며 좋아, 내가 자네와 같이 가주겠네. 선부자는 친구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세 번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자네 편을 들어 옹호해 줄 테니 아무 염려 말게나. 만약에 말일세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심히 두렵다네. 자네가 문처 받을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받겠네. 내가 자네보다 얼마나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제 편히 가서 잘 쉬고 내일 아침에 만나세, 친구. 세 번째 친구의 의리에 감동한 부자는 그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번째 친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위해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한 뒤 왕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세 번째 친구가 따라와준 덕분에 왕 앞에 서는 게 무척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말게. 이윽고 아련 시간이 되자 왕은 부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대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산다고 들었소. 큰 상을 내리고자 하니 부디 받아주시오. 왕의 말을 들은 부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폐하. 아련을 무사히 마치고 나온 부자의 기쁜 소식을 듣자 친구는 너무 즐거워하며 자랑스러운 부자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행복하게 궁을 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부자는 세 번째 친구를 초대해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네가 함께 가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네. 그러니 폐하께 상을 받은 건 다 자네 덕분일세. 선부자는 진정한 친구가 생겨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부자는 선한 친구를 위해 만석지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선한 친구는 몇 해가 지나자 대골 같은 집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금보다 더 귀한 우정을 계속 쌓아갔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멋진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진정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주에 사는 김선달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은 꽤 보유했으나 호르몬이 밑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는 무관이 되고 싶어 무과에 급제했으나 마땅한 간직을 얻지 못해 사람들은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선달은 뇌물을 바쳐서라도 한양으로 올라가 무관의 벼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천냥을 받아 한양으로 올라왔으나 여관에서 높은 벼슬의 양반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국리 끝에 김선달은 객점에 머물 곳을 정한 후 대갓집 청지기들과 매일같이 어울리며 기회를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께 간곡히 말하길 천냥만 있으면 골 샀더나 좋은 병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자 어머니는 농가 밭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양에 다시 와서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계속하다 보니 결국에는 집과 전답을 다 팔고도 빚이 눈더미처럼 쌓여 어머니가 이웃집 행랑에 사신다는 기막힌 소식에 김선달은 울부짖었습니다. 한양에 와서 그 잘난 고관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수천냥의 돈만 잃은 자신을 탄식하였습니다. 온통한 마음에 행장을 정리해보니 80냥 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집에 내려가 그 돈을 미천 삼아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날이 저물어 한참을 헤매이다 주막집을 찾았는데 주막집 문 옆에 추워서 떨고 있는 어린 처녀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혼자 저녁밥을 먹으려다가 추운 날씨에 떨고 있을 거짓 처녀가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들고 외면할 수 없어 잠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자세히 다가가 보니 어린 처녀가 아니라 18세쯤으로 성숙해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녁을 먹이고 김선달은 윗목에 처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라고 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선달과 거짓 처녀는 잠을 잊은 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니 서로에게 애틋한 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이 느끼기에 처녀는 거질지라도 기품 있는 얼굴이나 몸짓 그리고 언행 등 예사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김선달은 처녀에게 당장 고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굳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도 마음속으로 김선달을 깊이 사모하는 정이 들었습니다. 김선달과 거짓 처녀는 두 손을 마주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순결한 약속을 하였고 깊고 뜨거운 은우지정을 나누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달은 처녀에게 20냥을 주며 말하였습니다. 속담에 옷 입은 거짓은 얻어먹어도 벌거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했소. 여기 이 돈으로 허름한 적삼과 치마라도 사 입으시오. 네, 선비님, 잘 알겠어요.
김선달은 주막 주인에게 처녀의 사정이 딱하니 이를 거들며 주막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훗날 처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지 처녀는 그가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라는 것만 기억한 채 주막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떤 장사꾼이 담배 한 짐을 지고 주막에 들렀는데 처녀는 김선달이 준 돈으로 그 담배 한 짐을 모두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담배 농사가 흉작이라 몇 개월 뒤 처녀는 가지고 있던 담배를 10배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주막의 빈방 하나를 세내어 다른 물건들을 사들이고 사고 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되었을 때 처녀는 몇 배의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듬해는 수입이 점점 늘어나 점포도 새로 얻었습니다. 처녀는 집신과 종이, 명주나 비단 같은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취급하면서 떡과 탁주까지 곁들여 팔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매년 풍년이 들어 살기가 좋아지자 인근 시장이나 처녀의 점포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여 년 흐르는 동안 거지 처녀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지 처녀는 그동안 몇만 냥에 이르는 돈을 모아 아름다운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고 김선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어느덧 소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처녀는 유명한 선생을 모셔 아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고 자신은 쉬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며 김선달을 기다렸습니다. 처녀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어떻게든 아름다운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려는 남자들이 들끓었지만 처녀는 항상 김선달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주 아전이 곡물을 헌납하기 위해 한양에 올라왔는데 물량이 모자라 급히 200냥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경주까지 갔다 올 수 없어 난감해 하던 차에 객점 지인이 거지 처녀에게 가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거라며 대골 같은 처녀의 집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전이 처녀를 찾아오자 그가 경주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며 경주에 사는 김선달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주에 사는 서너 명의 김선달 중에 생김새와 상황이 처녀가 찾는 김선달과 꼭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가세가 기울어 나무를 내다 팔아 생활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어렵게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처녀는 아전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은 경주에 돌아가서 김선달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못한 이유를 짐작하며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내용의 업문 편지를 써서 아전을 통해 보냈고 그 며칠 동안 처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김선달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선달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처녀는 예전에 거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의 어엿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냐, 아들아,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만난 셋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달은 생각하길 한양을 떠나간 후 10여 년간 거지 처녀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냈으며 수절하면서 일으켜 세운 놀라운 일에 사랑스럽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오직 자기만을 기다려온 사랑스러운 부인을 힘껏 껴안아주며 그동안 해주지 못한 따뜻한 온유의 정을 부인에게 밤새도록 느끼게 해주었고, 마냥 행복한 두 사람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 생애에서 가장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같은 며칠은 지나가고 한양에서 김선달은 아직 마땅히 할 일이 없자 부인은 그에게 10단량을 주며 술을 마시던 누구에게 주던 밖에서 그 돈을 다 쓰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한양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다시 10단량을 주었지만 김선달은 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니 부인은 다시 10단량을 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시려면 다시 경주로 내려가십시오. 김선달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쉽게 돈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먹고 무슨 일 있어도 다 써야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김선달이 막 큰 길을 지나는데 골목 기아집 앞에 12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였고 이상해서 아이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자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아이가 안쓰러워 팥죽 한 그릇을 사주었는데 아이는 팥죽을 먹지 않고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큰 소리로 이유를 묻자 대감 마님도 굶어 주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놀란 김선달은 아이를 시켜 쌀을 사오게 한 뒤 미음을 끓여 먹이고 속히 의원을 불러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한숨 돌린 김선달은 객종 주인에게 그 집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 대감은 병조 판서였는데 모함을 받아 기양을 갖다 돌아오니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고 병까지 얻어 일부러 곡기를 끊은 채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돈 10단량을 모두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은 어디에 돈을 쓰고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10단량씩을 주었는데 김선달은 날마다 대감집에 들러서 그를 정성껏 돌봤으며 석 달이 지나니 대감은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대감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밖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급히 들어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대감께 머리를 조아리고 앉으니 대감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고 말하셨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김선달이 심성이 어질고 이미 묵가에 급제한 사람이니 벼슬을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김선달은 병마 절도사 자리까지 올랐고 지난날 비록 거지 처녀이었지만 사랑하는 부인인 그녀와 금쪽 같은 아들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땅부자인 채부자가 살았습니다. 채부자는 끔찍히 사랑하는 기환,
철부지 아들이 한 명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발 장가 좀 보내줘요. 서당만 다녔지 아직 과거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자 아들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채부자가 들로 나가면 들에서 조르고 방으로 들어오면 잠잘 때까지 졸랐습니다. 장가를 보내긴 해야 할 텐데 채부자는 툇마루에 외롭게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며느리로 삼을 순 없었습니다. 채부자는 아들을 위해 내조를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꼭 상상대로 그러한 처녀를 찾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채부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서당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방 안으로 불러 확고한 의견을 알렸습니다. 아들아, 시험을 봐서 며느리를 뽑을 생각인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의 그 말에 기막힌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예쁘기만 하면 됐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어휴, 아버지,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러시나요? 제게는 여자가 예쁘기만 해도 좋은걸요. 채부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들 때문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채부자는 온 동네에 방을 붙였습니다. 채부자가 며느리를 구한다는 말은 금세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처녀들은 보시오. 한 달 동안 쌀 2대, 보리쌀 2대로 살림을 할 수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소. 채부잣집 며느리를 뽑는다고 골 사방팔방이 떠들썩했습니다. 채부자는 초가집 한 채를 얻은 후 행랑처 할멈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할멈, 처녀들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잘 살펴보아야 한다네. 할멈은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쌀 2대, 보리쌀 2대로 어찌 처녀들이 견디겠는가. 첫 번째 처녀가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첫날은 3끼, 둘째 날은 2끼, 그 뒤 며칠은 죽만 쑤어 먹더니 열흘도 못 참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처녀는 쌀과 보리를 섞어 30봉지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오로지 한 봉지만 먹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보름쯤 되자 밥할 힘도 없었는지 뒤도 안 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지 않은 처녀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선비의 딸이었지요.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의 처녀도 마침내 채부자의 처가집으로 왔습니다. 처녀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쌀을 푹 퍼서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할멈, 우리 밥부터 배불리 먹어요. 아이고, 이러다간 사흘도 못 버티겠네. 할멈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멈, 배불리 먹고 일감 좀 구해와요. 바느질이랑 물레질이랑 몽땅요. 예, 아가씨,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요. 처녀는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멈이 쌀을 품삯으로 받아올 때마다 처녀는 기뻐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배불리 먹었지요.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될 무렵 채부자 아들은 처녀가 너무 궁금해서 밤중에 살며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비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 황홀하게 알콩달콩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멈추지 않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긴 밤을 잤습니다. 과연 채부자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까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확히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채부자는 행랑채 할멈에게 그간의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 처녀가 쌀 2대와 보리쌀 2대로 한 달간을 버틴 일이 너무 가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초가집으로 달려가서 처녀와 그 주위를 둘러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처녀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초가집 쌀떡에는 쌀이 가득했고 담 밑에는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채부자는 처녀에게 한 달 동안의 일을 소상히 듣고 아들을 불러 모든 얘기를 전한 뒤 아들과 함께 초가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온 채부자는 처녀에게 다가가 아들이 듣도록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참 놀랍구나, 아가야. 너야말로 채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구나. 이 말을 들은 이선비의 딸은 무척 기뻐했고 기공자 같은 채부자의 아들도 멋져 보였습니다. 채부자는 나란히 곁에 선 아들과 처녀를 보니 흡족하여 빨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선비 딸이 채부자 집에 들어서니 지가 환해지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한 채부자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 항상 외롭게 슬퍼하던 아들은 곧 자기 색시가 될 이선비의 딸로 인해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에 채부자는 지혜로운 이선비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알뜰히 삶을 살았으며 부부의 깊은 은혜의 정도 남달랐고 서로 깊이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꿨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기이하게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과 서로 못 본 척하며 누워있는 것이다.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 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다.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해몽을 해주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풀이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서둘러 짐을 챙겼다. 주먹쥐이는 선비를 불러 술 한잔 주며 아니 시골 선비 양반, 네 일이
시험 치는 날인데 왜 짐을 사시오? 하며 주막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풀이 죽은 선비가 꿈 이야기를 하자 주막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꿈 해몽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구려. 그러니 이번 시험은 꼭 봐서 젊은이의 뜻을 이루시오. 주막 주인의 말을 들은 선비는 용기를 내어 자신있게 각오 시험을 보았으며 높은 성적으로 금을 환영하였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선비는 사랑하는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어 미모의 그녀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깊고 뜨거운 운해의 정을 밤새도록 즐기며 나누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덕에 고려장을 폐기시킨 모자의 사랑. 고려시대 때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노모와 아들이 정답게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아들은 날마다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정한 고려장이라는 법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버려야 할 날이 악몽같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는 아들이 장터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땅을 덮을 만한 큰 천을 만들어 가지고 속히 오라고 했다더군요. 하루빨리 큰 천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폐하께서 큰 상을 준다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큰 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중국에서 우리 폐하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게 분명해. 아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폐하께서 정말 난처해 주셨대요. 중국 사신이 가져온 참으로 고약한 문제로구나. 어머니,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한 뒤 아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쉽게 풀 수도 있단다. 어머니는 아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앉으며 아들의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하,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아들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아침이 밝기를 뜬 눈으로 기다렸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은 한달음의 궁으로 달려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아뢰었다. 폐하, 중국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현명한 신하들도 풀지 못한 문제인데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예, 폐하. 중국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소서. 중국에 큰 천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그 전에 중국의 땅 크기를 재어오라고 하십시오. 말도 안 돼.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신하들은 저마다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옳거니 참으로 현명한 답이로구나. 청년의 말을 들은 왕은 너무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명하셨다. 속히 중국 사신들에게 먼저 중국의 땅 크기부터 재어오라 라고 전하시오. 사신들의 그 말을 전해들은 중국 황실에서는 슬그머니 공문회를 내렸습니다. 넓디 넓은 중국 땅을 잴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뒤 왕은 청년을 궁으로 다시 불렀다. 예, 폐하,
아래옥기 황송하나이다. 사실 이 모든 게 늙으신 어머니의 지혜이옵니다. 폐하, 부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하자 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청년에게 말했다. 너희 효심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이와 같이 늙은 사람의 지혜는 젊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거늘 내 모친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었구나. 왕은 당장 고려장을 없애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려장을 없애라는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왕 앞에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날아가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서니 어머니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물론 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악몽같이 날마다 괴롭히던 고려장에서 해방되어 날마다 어머니를 편히 모시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팔도에 구두쇠라는 구두쇠가 다 모여 사는 자린고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호라비에게 이제 막 보쌈을 당해온 젊고 예쁜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쌈되어 온 가부는 자기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기에 낯선 곳이 황당하고 무척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막상 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고린내 나는 구두쇠들은 다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사촌, 오촌, 사돈의 팔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둘째 가람은 서러운 구두쇠였습니다. 하필 보쌈되어 온 가부가 온 호래비 집은 마을에서도 으뜸가는 구두쇠 집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거운 한여름날에도 부채를 펴서 붙이지 않고 코앞에 대고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좌우로 뱅글뱅글 흔들며 부채를 꼈고 평소에도 집순이 다를까봐 사람들이 볼 때만 신고 혼자 있을 때는 들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귀한 장독 뚜껑을 열어두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아 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본 호라비는 그 파리를 잡으려 하자 파리는 날아가 버렸고 그는 반나절을 쫓아서 기어코 잡아서는 파리 다리에 묻은 장이 아까워 핥아먹고 파리를 놔주었습니다. 정말 자린고비 중에 자린고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밤에 보쌈되어 온 가부는 아침이 되자 호라비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청소하기 위해 정지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내는 방을 닦다가 무심히 천장을 보았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바짝 말라빠진 굴비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매달려 있는 게 끔찍하고 보기 싫어 떼어내어 거름더미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천장을 딱 쳐다보고는 그만 얼굴빛이 파랗게 변하더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장이 왜 이렇게 허전하오? 왜 그러세요? 아,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굴비가 그 자반 굴비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밥상을 들여온 아내는 그 굴비 말씀이셔요. 천장에 매달려 있고 보기도 그렇고 해서 거지장스러워 아침에 치웠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다 치웠소? 거름더미에 내다버렸는데 무슨 일이셔요, 서방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굴비가 어떤 굴비인지 알고나 버렸어? 그 굴비는 내가 10년 먹을 반찬으로 마련한 것이오.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5년을 해왔으니 앞으로 5년 동안 더 쓸 것인데
거름 더미에 버리다니 웬 말이오. 이제야 알아차린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서방님.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굴비가 없어졌으니 부인이 굴비 노릇을 대신해야겠소. 앞으로 밥 안 쓸 때마다 굴비라고 한마디씩 하시오. 네, 그리 할게요. 아내는 남편이 밥 안 쓸 때마다 굴비를 외쳤으나 하룻밤뿐이 안 지낸 남편 앞이라 부끄러움이 많은 탓에 작은 소리로 굴비를 외치면 남편은 탐탁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싱겁구려. 좀 더 크게 하시오.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목청껏 크게 굴비라고 외치기라도 하면 에이, 너무 짜다. 웬 살림이 이리 해포. 하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도 어느새 굳으새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산으로 일하러 나가고 집을 보고 있는데 마침 고등어 장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고등어 장수에 고등어 파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고등어 한두 손은 고사하고 반토막이라도 살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보삼당에 와서 이날 이때까지 생선 구경도 못 해봤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굴비를 외쳐대기만 했지 침은 꼴깍꼴깍 넘어가지만 고등어를 살라치면 한 푼이라도 써야 할 텐데 명색이 자린고비 아내가 돼서 한 푼인들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어찌 맛을 볼까 궁리했습니다. 그때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오른 아내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고등어 장수를 빌렸습니다. 아내는 앉아 고등어를 고르는 척 하면서 눈알이 어떠니 비늘이 어떠니 하며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 이리 주물럭 저리 주물럭 거렸습니다. 한나절을 뜸들이며 고등어 몸통이고 비늘이고 지르름이고 꼬리 가릴 것 없이 만지작거리기만 하다 손에 비린 것을 몽땅 묻혀 가지고는 안 사겠다고 했습니다. 고등어 장수는 화가 잔뜩 나서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하며 뒤도 안 보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아내는 그냥 한달음에 집으로 들어와 큰 대야를 찾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받고 비린 것을 잔뜩 묻혀온 손을 씻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생선이 먹고 싶은 아내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비린 것을 다 씻어낸 손 씻은 물을 솥에 붓고 국을 끓였습니다. 비린 것을 묻혀와서 씻은 물은 보기에는 묽은 물인데 펄펄 끓기 시작하더니 생선 비린내가 맛있게도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은근히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성을 다해 국을 맛있게 끓여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남편이 생선 냄새를 맡고 깜짝 놀라기에 아내는 신이 나서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려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고등어 장수가 왔기에 고등어 고르는 척하고 한나절 앉아서 손에다 비린 것을 잔뜩 묻혀와서 손 씻은 물로 국을 맛있게 끓여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선국을 끓여놨으니 곧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난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아내 말을 유심히 듣던 남편은 칭찬은커녕 펄쩍 뜨며 아내를 나무라며 정말 당신은 손도 해프군. 남편의 칭찬을 들으려고 기대한 아내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 연유를
이야기하려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손을 그냥 대야에 씻었으니 참으로 속상하구려. 큰 물 구멍에다 씻었으면 우리 부부가 1년 내내 생선국을 맛있게 먹을 텐데 말이요. 세상에 그 귀한 걸 한 끼에 먹어 치우자고 솥에 넣고 끓이니 그저 너무 허무하고 아깝지 않소? 자린고비 중에 자린고비인 남편의 말을 다 들은 아내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얻은 것을 너무 해프게 먹게 되었으니 나름 속상하여 생선국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린고비 아내가 고등어 비린 걸 묻혀와 대야에 씻은 일은 금세 소문이 나서 자린고비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수근수근 됐습니다. 오히려 한술씩 더 떠서 새댁을 타박하며 아휴, 이 집 새댁은 부자되기 다 틀렸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살림이 예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손을 동네 우물에다 씻었어야지. 그랬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생선국을 먹을 텐데 말이죠. 자린고비 마을에 보삼되어 온 가부 세댁. 조선 8대에 다시 없을 자린고비 마을에서 평생 이 세댁이 칭찬받는 날이 올까요? 냄새값 소리값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선조들의 지혜를 얻어보도록 해요. 그럼 함께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채영감이 살았다. 채영감은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한번 제 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든 다 제 것이라고 박박우겼다. 하루는 뒷집 닭이 채영감네 마당으로 푸덕거리며 날아왔다. 아이고, 닭 좀 잡아줘요. 닭 주인의 말에 채영감이 빽소리쳤다. 이보시오 할멈, 우리 집 닭을 왜 여기 와서 잡아달라고 그러나? 닭 주인 할멈은 할 말을 잃었다. 아니, 영감님의 닭이라니요? 내가 정성껏 키운 내 닭인데요? 채영감은 부채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얼굴도 달아올랐다. 우리 집 마당이 있는 닭이 어떻게 할멈네 닭이라는 거요? 아이고 머리야. 닭주인 할멈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입도 뻥끗 못하고 집으로 가슴앓이 하며 돌아갔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옆집 사는 봉생원이 채영감네 담 너머에서 솔솔 풍겨오는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 있을 때였다. 요 맡는 냄새는 조기야, 굴비야? 봉생원이 담벼락에서 좀 더 내려와서 코를 벌렁대며 킁킁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채영감이 버럭 화를 내면서 큰소리쳤다. 고얀 놈, 열량 주고 사온 내 굴비인데 굴비 냄새를 공짜로 맡아? 냄새값으로 뚝 잘라서 5냥만 받지. 욕심쟁이 채영감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봉생원에게 5냥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으라고 억지 생태를 썼다. 서당에서 막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루 종일 숙상에서 누워있던 봉생원은 아들을 보자 하소연하며 말했다. 아이고 아들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빌려준 돈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구나. 아버지,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를 처음부터 소상히 다 해주세요.
아버지는 욕심쟁이 최영감에게 너무 기막히고 황당하게 당한 일을 얘기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깨돌이 아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버지, 좋은 수가 생각났어요. 그러니 저만 믿으시고 이제 벌떡 일어나세요. 오냐, 알았다 아들아, 힘을 내마. 깨돌이는 불이 났게 최영감을 찾아갔다. 나으리, 냄새값 드리러 왔어요. 그래, 내 굴비 냄새값. 그런데 깨돌이는 돈은 안 주고 주머니만 살랑살랑 바람결 따라 흔들었다. 최영감이 버럭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놈, 냉큼 내놓지 않고 무슨 짓이냐? 그제야 깨돌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왜요? 나리, 못 들으셨어요?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5냥 소리값입니다. 최영감의 얼굴이 홍시보다 빨개졌다. 나리, 그럼 저는 냄새값 갖고 갑니다. 아이고, 내가 어린 놈에게 당했구나. 봉성원 아들은 무척 기뻐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다. 최영감은 그대로 다시는 함부로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 완전 반전 매력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도적이 선비집에 놓고 온 돈 단량으로 개가천선할 수 있을런지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곧은 선비가 살았다. 선비의 집은 무척 가난해서 온 식구가 밥을 굶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선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안을 사사시 뒤졌지만 장롱 속에도 서랍 속에도 텅텅. 마지막으로 부엌에 와서 소뚜껑을 열어봐도 훔쳐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말 없는 거야? 아무리 뒤져봐도 쌀한 톨 없었다. 도둑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쯧쯧,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걸. 도둑은 소단에 돈 5냥을 슬쩍 넣어두고 갔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도둑은 집주인 아낙네가 무척 기뻐할 것을 상상하니 왠지 짠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선비의 아내가 돈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여보, 소단에 돈이 있어요. 조용하던 선비 집이 떠들썩했다. 여보, 이 돈으로 쌀을 살까요? 5냥인데 땔감도 살까요? 선비의 아내는 기뻐 외쳤다. 하지만 선비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 남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소. 선비는 주인을 찾아주자고 했다. 한편 도둑은 선비네가 몹시 궁금했다. 지금쯤이면 내가 놓고 온 돈으로 만나게 밥을 해서 먹고 있겠지. 며칠 뒤 도둑은 궁금해서 선비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런데 선비의 집 둘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주인 잃은 돈이 우리 집 소단에 있으니 얼른 가져가시오. 소단에 있던 돈을 주인한테 돌려준다네요. 일부러 줬더니 되돌려준다고? 도둑은 깜짝 놀랐다. 도둑은 때마침 선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며
살며시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돈은 내가 당신에게 준 돈이요. 그러자 선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요? 그런 돈은 그냥 받을 수 없소. 선비의 말을 들은 도둑은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 자기 집 소단에 있는 돈도 쓰지 않다니. 똑같이 가난해도 이 선비는 정말 정직하구나. 이 일이 생긴 후로 선비는 아내에게 가족 부양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며 다독거려 주었다. 이처럼 감동한 도둑은 그 뒤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선비를 찾아가 글 공부도 했다. 그리고 성실한 농부가 되어 평생 의로운 선비를 본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제14대 선조왕보다 4년 늦게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한마을에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항복입니다. 어릴 적 사내 아이로서 장난 안 하는 아이는 없지만 이항복은 남달랐습니다. 이항복은 대담한 성격의 아이라서 서당에만 다녀오면 유난히 장난기가 발동하여 어느 날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장의 문을 열어 닭을 풀어준 후 도망치고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낙엽을 가져와 다시 뿌리는 등 사건을 자주 일으켜서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말썽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꾸러기를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였기에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썽을 피워도 악의는 없었고 남보다 활달한 외향적 성격의 끼가 표출되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썽꾸러기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복이 집 옆집에는 대감집이 있었고 그 집 담장을 사이에 두고 초가집 한 채가 있는데 나이든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부는 마당 끝 토담 옆에 한 그루의 감나무를 심어놓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나무를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어 따뜻하게 보살펴주므로 나무는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잎과 이쁜 꽃으로 외로운 가부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리는 반짝이는 그것들은 큰 행복을 안겨주기에 탐스러운 붉은 감을 가부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감나무가 옆집 대감집 담너머로 쭉쭉 뻗어나가더니 탐스러운 붉은 감들이 그곳으로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반댁 대감은 감나무 그루는 담밖에 있지만 감이 우리 집 울 안에 열렸으니 우리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감을 모두 나가시기를 몇 년 동안 해가셨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담 너머의 감은 꼭대기에 딸 수 없는 몇 개의 감만 보였습니다. 몇 해 동안 반복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던 가부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 눈물이 났습니다. 담 너머엔 양반댁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 지친 가부는 집마당 토담벽에 몇 개 안 되는 붉은 감을 보며 위안을 삼아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너무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치려니 자식같이 늘 한결같이 어루만지며 사랑을 주던 그 느낌에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침 장난꾸러기 항복이가 서당을 마치고 지나는 길에 외로운 가부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없이 쓸쓸히 지내는 가부에게 가끔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무척 우울해 보여 의아해서 다구쳐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어요? 그러자 지친 가부는 항복이를 바라보며 힘없는 소리로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라며 들었던 도끼를 내리며 주춤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항복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오자 그 성화에 못 이겨 가부는 한두 말 하더니 가슴에 맺혔던 몇 년 동안 쌓인 원한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에게 몽땅 털어놓았지만 가부는 속이 시원해진 듯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항복이는 가부의 말을 새겨듣고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며 자신있게 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웃으며 내 말은 고맙지만 저 댁이 어떤 집인데?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나 항복이는 정말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암튼 걱정 마셔요. 라며 걱정하는 가부의 얼굴에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달아나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어두울 때 결심이 선 항복은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대감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개구멍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간 항복이는 발꿈치를 들어 조용히 대감의 방문 앞에 다다라 주먹을 길게 쓱 들여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놀란 대감은 갑자기 항복이 주먹 내민 소리입니다. 라는 소리에 항복이가 장난꾸러기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당돌하여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장난이 아니라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며 대감께 뵙기를 청했습니다. 대감에 들어오라는 소리에 들어가려다 잠시 머뭇거리며 항복은 다시 한번 주먹을 내밀어 이 주먹이 누구 주먹입니까? 라고 대감께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그거야 내 주먹이지.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항복이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주먹이 어리순내 계시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제 주먹입니까? 라고 재차 물으니 대감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야 어디 들어가든 내 팔에 달린 이상 내 주먹이지 그렇다고 내 주먹이겠느냐? 대체 그 주먹이 어땠단 말이냐? 대감이 생각하길 아직 철모르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말에는 무슨 연유가 있음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항복은 다시 물어본 후 꼭 그렇지요? 틀림없이 내 주먹 맞지요? 대감은 어이없다는 듯이 100번 말해도 같으니라. 그러자 항복은 대감께 질문하길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을 잡아 뜯으면 무척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라고 말하자 항복이는 아닙니다 어르신, 처참히 쥐어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대감은 항복이의 말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항복이를 달래어 방으로 속히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항복은 대감께 이웃집 가부의 가슴속에 서린 슬픔을 주르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으로 들어온 주먹이 정말 내 주먹이라면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감도 이웃집 가일인데 그럼
가부 할머니의 감이 틀림없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그토록 따지는 항복이의 야무진 말에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부끄러워 갑자기 얼굴이 홍시감처럼 빨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감집 하인들은 감이 열리면 대감의 명령으로 감을 잘 따서 가부에게 모두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대감은 가부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농과 밭, 도마지기를 주었습니다. 이 항복은 이 일을 계기로 성숙해졌으며 이웃들과 외로운 가부를 더욱더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잘 성장하여 조선의 제14대 선조대왕을 보필하며 이족판서,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을 역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